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는데 청와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기사를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 현안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이은 의혹에 200일 만이네요. 원내대표직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 여당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서 결국 이제 사퇴한 건데요. 네. 그동안 이제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이 제기된 지 이제 보름 만이고요. 그 뒤로도 뭐 본인과 가족이 각종 관련된 그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당에서도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지만, 사실 지난주 뭐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김 원내대표 측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는데, 예. 그저께였죠. 청와대에서 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네. 또 측근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사퇴 결심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가족들이 잇따라 고발을 당한 점, 또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다수 의혹을 받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원내대표 선출 시기도 빠르게 결정됐어요. 예, 1월 11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사실 민주당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인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일단 남은 기간은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럼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박정, 백혜련, 이현주, 한병도 이런 3선 의원군입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짧은 임기에다가 또 내년 지방선거 관리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선할 게 아니라 좀 추대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현재 예. 현실적으로 좀 경선에 그래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권 안팎에서는 사퇴 결정타가 이른바 공천 헌금 묵인 의혹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또 눈에 띄는 거는 강선호 의원은 포함됐고 김병기 의원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인데, 네. 강선우 의원 이 지역 보좌관과 이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 사이에서 1억 원의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도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네. 그 당시 김병기 의원이 이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당시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로 지금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네. 근데 대화가 오간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공천을 받았다는 공천을 말이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직 서울시 의원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사퇴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심지어 특검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련한 1일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쿠팡의 자체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이른바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쿠팡이 최근에 기습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이 3,000명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배경훈 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은 3,000명뿐이라는 쿠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청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배 부총리는 이제 배송 주소와 주문 내역 등도 유출된 걸로 보인다며 이 쿠팡의 자체 발표에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이 자체 조사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청문회 내내 되풀이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바로 쿠팡이 허위 주장을 한 거라면서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죠. 네, 국정원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이 로저스 대표 발언들을 반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하면은 국회가 이제 그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다 일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쿠팡 임시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라는 쿠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도 이 쿠팡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해서 경찰에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것이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하기 전에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은 또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측이 양측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대표는 반성, 자정하는 모습 없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뭐 태도에 있어서 일단 뭐 책상을 내려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제 쿠팡이 내놓은 이 5만 원 보상안에 대해서 이제 좀 질타가 있었어요. 이게 예. 또 다른 끼어 팔기다, 뭐 소비자 우롱이다 이렇게 질타가 있으니까 예. 로저스 대표는 이제 저희 보상안은 한국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건 전례 없는 보상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끈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청문회 통역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 국회가 이제 동시 통역사를 배치했는데 네. 자신의 전속 통역사가 더 능력이 좋다.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서 네네. 이제 국회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과거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과거 자신의 계엄 옹호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했는데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민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비상계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과 관련한 발언을 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도 이해운 전 의원 이제 후보자죠.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내란 옹호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좀 비판이 쏟아지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을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이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죠.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한 전 대표도 인정을 했어요. 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어제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이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댓글의 87.6%가 이 두 개의 IP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네. 당무감사위는 이 사안을 이제 당 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한 전 대표 징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전 대표는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돼 한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건 어제가 처음인데요. 네. 친한계에서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 당이 당력을 모아야 할 상황에 좀 오히려 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당내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게시판 논란이 또다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 발표가 됐습니다. 네. 먼저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을 찾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국빈 만찬 등 이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어 6일 상하이를 찾아 이틀간 머무는데 이 내년이 백범김구 선생 탄생 그 15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이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일정입니다. 네. 이 방중을 계기로 또 지금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외에도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좀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이번 방중에는 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경제사절단도 대거 동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출근길인 오늘은 아직까진 정체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는 방향 한강대교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여의하류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 광진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소통 상태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흐름이 원활합니다. 다만 기흥 동탄 부근 갓길에서만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자주 밀리는 금천 부근에도 아직까진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 더 가서 횡성휴게소 부근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은요 연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큰 변동성 없이 어제도 조용한 하루였어요. 예, 오늘 제외하면 이제 내일 반장만 남은 미국 증시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분위기인지 큰 변동성 없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S&P 500은 0.14% 하락해서 6,89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0.24% 하락한 23,4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증시는 이제 조용한데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좀 복잡해요. 정책에 대한 이견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다. 혹은 상황을 보고서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의사록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12월 FOMC 의사록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수의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네. 근데 이번 회의에서 25pp 인하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컸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하 기대는 유효하지만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가 됩니다. 예. 시장은 연준이 빠른 완화로 돌아서기보다는 데이터에 의존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안도하기는 했지만 강한 랠리를 만들어낸 만큼 비둘기파적인 신호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사록 공개 이후에도 S&P 500과 나스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관망세를 유지를 한 건데요. 그런데 반면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12%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재정 적자나 장기 금리 부담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 달러는 블룸버그 달러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금리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혼합 신호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않습니다. 네,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을 당장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시장이 조용했던 것이 그 증거고요. 네. 네네. 이 발언의 핵심은 정치적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노이즈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본으로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발언을 자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현재 시장의 주요 촉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최근에 연준의 의사록을 제외하고는 방향성을 제시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연말 앞두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뉴스 흐름도 모두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피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위험 회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연초에 발표될 경제 지표나 정책 신호를 기다리면서 연말에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변동성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이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PNC 자산운용의 아만다 아가티 CIO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사탕 가게에 있는 아이, 그리고 채권 시장을 사탕을 치우는 어른의 비유를 한 겁니다. 네네. 주식 시장이 완화 기대에 들떠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를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네네. 이런 구조적인 압력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곧 1월입니다. 1월과 관련한 시장의 긍정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예, 글로벌 주식 지수를 나타낸 MSCI 글로벌 주식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1월에만 평균 1.4% 예, 상승을 예. 했습니다. 아, 네. 네, 연초에는 자금의 재배치도 있고요.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이 연말 관망세 이후에 연초에는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통계입니다. 네. 그렇지만 연말에 이어졌던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종목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럼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까요? 예, 관세도 있고요. 소비 심리 약화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는 소재나 원자재 섹터입니다. 네네.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강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철강 가격 상승과 포장재 수요 확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익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특히 금속과 패키징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데요. 예.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특정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 2025년 마지막 날 우리 증시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를 한 건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주는 또다시 나온 악재로 관련 섹터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마지막 날 4,214포인트를, 코스닥은 92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5년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실 호재가 반도체 섹터에서 나왔죠. 예,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네. 지난 8월 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3곳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취소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장비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매번 받아야 돼서 네네.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장비 반입 시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필요한 물량들을 미리 신청을 하고 일괄 승인받는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훨씬 숨통이 트여요. 예, 맞습니다. 공장 운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네. 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왜 이렇게 연이어 악재가 나오는 걸까요? 예, 계속해서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번엔 LNF입니다. 네. 테슬라와 3.8조 규모 계약이
970만 원대로 축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네. 뭐 거의 사실상 그렇죠. 해지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970만 원대요? 맞습니다. 네. 설명 자료를 보면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 속에서 일정이 조정돼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LNF 어제 하루 9.85% 하락하면서 95,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들은 조금 길게 보고 예.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을 기대할 만한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주의 과다한 실적 추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다고요. 예, 공모주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동안 상장 당시에 추정 실적과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이 괴리가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뻥튀기 상장이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코스닥의 신규 상장 기업들을 보면 105개 중에 6개만이 추정 실적대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5.7%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증권 신고서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다는 금감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데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도 진행돼가는 모습이네요. 네, 연말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기재부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 편의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지수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예. 자, 2025년 우리 시장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기록을 작성한 25년 코스피입니다. 75.63% 상승을 했는데요. 1980년에 코스피 지수가 출범한 이후로 역대 세 번째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시가총액은 무려 1,500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미국의 S&P 500이 17.41% 오른 것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특정 종목에 치우친 지수 상승이 아니다. 이겁니다. 코스피에서 연초 대비 665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하는 종목은 278개였습니다. 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게요. 보통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에는 높게 나왔다가 연말로 갈수록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코스피의 26년 전망치는 3달 전 대비해서 오히려 22.47%나 증가할 정도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닥은 어떨까요? 예, 올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거든요. 네. 역대 네 번째로 36.46%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텐베거가 4개가 나왔어요. 예.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네. 근데 올해도 텐베거 종목들이 3종목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네. 지금 코스닥 지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9조 1천억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도 발생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날씨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2025년 마지막 날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밑 한파
왜 이렇게 기승일까요? 네.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죠. 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이 영하 10.7도, 경북 의성이 영하 9.1, 파주가 영하 8.2, 서울은 영하 5.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더 낮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네. 해돋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또 그런 행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새해 첫날 내일 날씨 추위가 더 심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영하 40도 안팎의 냉기가 내려오고 있어 새해 첫날인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해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질 소식이 사실은 해넘이는 언제, 네. 그리고 새해 첫 해돋이는 언제 볼 수 네. 있을까잖아요. 네. 네, 오늘과 내일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돼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해는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23분에 지겠습니다. 네.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 7시 32분에 울산 간절곶을 시작으로 내륙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해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날이 매우 추운 만큼 보온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져 오늘은 오전까지 전라도 서해안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예. 내일 밤부터 모레 금요일까지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올 한해 정치권 결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사실 원해를 모두 이제 경험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 한해 정치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파란만장한 한 해를 또 보냈고 네, 그 내란이라는 악몽 이런 키워드를 또 짚고 싶어요. 네, 그 내란이라는 악몽, 국민들에게도 악몽이고요.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왜 내란 프레임 우리에게 거냐 이런 하소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윤어게인도 우리 편이다,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호하게 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거나 내란의 이유를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게 혹은 국회 탓으로 돌리는 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내년에도 그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쉬운 프레임이 내란 프레임이니까 그거를 그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무감도 있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도 거기에 자기 발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내년에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을 보면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키워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떠올랐는데 네. 교만 필패, 교만 사자 필패, 성어로 방신근물, 예. 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보셨습니다만 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네. 그리고 뭐 상당히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과제를 부여받고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한 잣대를 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여라도 정권을 우리가 잡았으니까는 교만함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쓴맛을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민주당은. 네네. 예, 그런 다짐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만 필패 방신금물. 예. 지금 사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로 원내대표가 됐고 그런데 200일 딱 200일 만에 이제 네. 사퇴를 했단 말이죠. 예. 본인이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태로 민주당의 부담 어느 정도 덜어졌다고 보십니까? 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저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뭐 특혜 갑질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남긴 거는 참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또 이게 몇몇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고발도 되어 있고 그렇죠.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도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성찰과 시스템 마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간의 어떤 이런 그 대립과 갈등 문제가 구조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 대한 임명권을 그냥 이렇게 갖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냥 마치 산호비, 공노비 이렇게 스스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네네. 민주당 내에 뭐 보좌관 협의회와도 좀 협의를 해서 시스템 마련을 좀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보좌관들의 신분 보장 그리고 그들의 뭐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에 민주당이 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 혹은 뭐 인성 이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강선호 의원은 포함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어요.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당연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저도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네네. 아마 당대표로서 바로 직전까지 어제까지 본인이 그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시점까지 원내대표였던 뭐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네. 실제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네. 주식거래 의혹 문제라든지 또 여러 뭐 그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윤리감찰을 지시하거나 진상규명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네. 받아왔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장경태 의원권도 빠져 있단 말이죠. 윤리감찰에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어떤 그 조치로 어느 정도 그 뒤에 있을 후폭풍을 잠재웠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좀 비교가 되고 계속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하는 건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고 네. 그리고 그 본인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친소관계를 떠나서 공명정대함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고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이렇게 사안 분명했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경태 의원은 왜 안 친하고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왜 같이 8년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네. 왜 안 친하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분명하고 공명정대함으로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빠르게 원내 대표 선거 일정도 발표를 했는데 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당분간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당 운영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야 간 지금 여러 협상들이 남아 있는데 통일교 특검 등 포함해서 동력이 좀 약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도 협상 파트너가 부재 중인 상황이니까 협상하자 하기를 어렵다고 하는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요한 법안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처리 방향은 경선 과정에서 원내대표로 나서는 분들의 의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협상 테이블은 아니지만 어떤 법안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내대표에 누가 이제 도전을 하시느냐로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 물망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올 거로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당내에서 이제 빠르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3선 4선 삼선 의원분에서 의원들에서 쭉 나오겠죠.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대충 누가 되는 줄 알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그 의원들 속을 몰라서요. 그 결과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틀린 진단을 내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대로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당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은 임기가 될지 1년이 될지 뭐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네네. 그 이제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 기간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과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대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역량을 확인하고 그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통일교 특검법 등 여야 협상이 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면서 통일교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가 특검 논의에 더 불을 붙일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을 가져온 그 것에도 사실은 대통령의 그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밀착 의혹과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경찰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그야말로 그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저는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또 여기 특별수사본부까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뭐 이걸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들은 다 이첩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오히려 그 이제 진상 규명에 더 도움이 되고 발본색원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양당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특검을 추천한 주체도 있지만 특검 수사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신천지 대순진리의 의혹까지 함께 다루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전에는 네. 정치의 사법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검찰로 다 끌고 간다. 이러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자탄이 여야에서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네. 지금은 모든 사안을 다 특검화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 특검 이렇게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정치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수사의 영역, 처벌의 영역, 사법의 영역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네네. 모든 갈등, 모든 그러니까 불신을 다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모든 걸 다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뼈아프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정치의 사법화가 지나쳐서 이제는 정치 검찰, 정치 특검으로까지 그야말로 비하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네네. 그런 면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잘 협의하고 협상해서 특검은 그야말로 딱 아주 예리하게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해보려고 하는 광범위한 특검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일단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내란을 옹호하고 그 오히려 민주당을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어떤 뭐 내용으로 비판도 하고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아마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도 네. 계속 이런 그 자신의 반성, 뭐 인식이 불철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어떤 인식이 불철저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본인의 역량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오히려 이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이제 하나는 이것도 본인이 확인시켜줘야 돼요. 역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력, 네. 기획예산처 경제 분야의 경제통이다라고 네. 하는 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본인의 실력의 문제가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죠. 몸담고 있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뭐 이야기들, 정보들을 도덕성의 문제, 개인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막 수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 같은 당이면 보호도 해주고 감춰도 주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네네. 민주당으로서는 잘 몰라요. 이해운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개인사가 어떻고 정치활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우리랑은 안 볼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제 막 뭐 그걸 공격용으로 쓴다 그러면 네네. 그런 제보들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요 질문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바라본 승부수다. 이번 파격 발탁이 이렇게들 보는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해운 의원 한번 입각시켰다고 네. 그게 무슨 지방선거에서 무슨 큰 승부수가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 덜컥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자기 사람 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는 쪽에 더 점수를 두지 국민의힘 인물 빼갔다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지방선거하고는 뭐 다르게 국민이 맡겨주신
국정 운영 네.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한 좀 뭐 폭넓은 인재 등용,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방선거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여론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예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KBS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에 KBS 사장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죠. 네. 성수동 마돈나 헤어 원장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노래 잘한다 소문은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이런데 네. 이제 전국 노래자랑은 어쨌든 한 두어 소절 듣고 땡 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딩동댕을 칠 건지의 문제잖아요. 네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거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구청장을 하시면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또 해당 지역의 구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시간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네. 어쨌든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정원호 구청장이니까 네네. 두 소절을 넘길 수 있을지 네. 또 딩동댕 소리를 들을지 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오롯이 좀 달려 있거든요. 네. 올려주고 추천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실력을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네. 본인의 시간이 왔으니까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죠. 아직은 지켜봐야 될 시간이다. 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군요. 네. 네. 자, 이제 의원님 새해 계획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화살을 활시위에 매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SNS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영상을 최근에 여러 가지를 올리셨고요. 거기 보면 이제 서울의 역할이라고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럼 활시위에 화살을 활시위에 매기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 화살을 이제 쏠랑말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제가 뭐 사실은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무관무직이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화살을 남발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한 거는 가다실 백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알죠. 모르겠는데 예. 네. 이제 자궁경부암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데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네. 여성 청소년에게만 접종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OECD 가입 국가 38개 중에 33개 국가에서는 남녀 불문 접종 지원을 해요. 남녀 그것도 불문 지원이요? 예. 네. 왜냐하면 남성에게도 이게 암을 유발하고 있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여성에게만 국가 백신 포괄 가장 넓은 국가 백신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백신 후진국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이유가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3가 4가를 이렇게 접종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하고 오사카가 남성에게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일부 여성 청소년에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주시하고 옹진구는 그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 다 해주고 있어요. 충주시하고 옹진군요. 예,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제대로 포괄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일본처럼 남성에게도 일본 도쿄나 오사카가 하는 거라면 서울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옹진군과 충주시가 하는 거라면 서울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서울시는 그런 면에서는 별 뭐 반응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예. 현재 보면 내년 예산에 뭐 한강변 조경 조형물 설치에 138억인데 500억 정도의 어떤 그 돈을 투여하면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남녀 모두 네. 접종 대상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네. 이런 정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제가 지금 하면서 네.
화살을 이렇게 활치위에 지금 매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매기고 있는 단계로 알고 새해에 다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재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여행, 새로운 기회와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찬성질의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파특보도 경기, 강원, 경북에 내려져 있는데 점점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이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내일은 영하 11도, 모레는 영하 12도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1cm 미만 보고 있고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호남은 구름이 많이 끼고 제주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의 눈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충청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로는 최대 30cm, 제주 산지 5에서 20cm, 호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으로 3에서 8cm의 눈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낮에도 영하권으로 춥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제주,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 위주로 전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들으시면서 진정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과는 그냥 아주 짧게 또 특별한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굉장히 길게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릴지는 듣는 분들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과가 한 번으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에서는 계속 사과를 한다면 이걸 잘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을 솔직하게 듣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고 기획 예산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 끝에 새롭게 어쨌든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인사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거국 내각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밝히셨거나 또는 이제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사를 앞으로 두루두루 쓰겠다 뭐 이런 식의 큰 그림을 밝히신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그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운 후보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 600여 명 넘게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을 구성을 해서 소위 뭐 계엄과 관련돼서 파악한다고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사실 김민석 총리 말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을 어겨가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뭐 휴대폰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트랙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다 나왔을 건데 처음에 인사를 해야지 할 때도 의도가 있을 거고 검증 과정에서도 알게 됐을 텐데 발표를 할 때의 의중.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가진 의중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뭐 산업자원 이런 분야가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야당하고 현
정부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산을 놓고.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좀 많이 다르죠. 철학이.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남시장에서부터 좀 유명세를 타고 했던 게 네. 이런 무상 시리즈라든지 기본 시리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지명자가 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하고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경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확장 재정이 고물가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편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찍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그냥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경제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해운 지명자를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뽑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해운 그 후보자가 보여줬던 그런 약 20년간의 이런 철학을 높이 샀다라는 건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는 파퓰리즘적인 걸 거두고 네. 이해운 후보자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이해운 후보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인사가 아니라 이런 큰 두 가지 틀에서 언론도 해석이 분분하고 네. 여야 모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 대통령실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든 네. 이런 근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 설사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진행이 된들 그게 뭐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장관직을 수용하기까지 당에서는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네. 여야 할 거 없이 전 현직 의원들하고 네. 꼭 발표하기 직전까지 네. 식사 모임도 하고 가깝게 만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다. 네. 네. 식사 자리에서도 일체 그런 얘기 없었다고 네. 해서 네네. 놀래서 다들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여성의정이라고 네. 국회에서 이 법인 등록되고 국회 사무실 있는 단체의 대표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맡고 있고요. 예. 정의당, 민주당, 네. 네네. 국민의힘까지 다 네.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거기 직원들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어떻게 됐는지 여야 의원들에게 확인 전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발표가 난 당일날 당에서는 바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란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배신자로 몰기보다 떠난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두 분의 말씀 다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당성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인 로열티 뭐 당에 따르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이 현재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여야가 이렇게 대립할 때 지역 기반에 따라서 여야가 갈리기도 한 적이 있었고 네네. 또 뭐 이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나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여야의 대립 구도를 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법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법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헌법 만든 이후에 우리나라 개국 이래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입사행의 삼각관계의 틀을 흔드는 작업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검찰청 없애는 거라든지 뭐 대법원 관여를 법관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라서 근본적인 이 헌법에 대한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표현이 이제 당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뭐
일방적으로 뭐 까라면 로열티, 까라 충성 뭐 이런 건 관점은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당성을 얘기하는 거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인재를 쓰는 방향에 있어서 자꾸 잘라내기식이 아니라 인재를 넓게 쓰자 그런 거를 보수 진영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두 개가 함께 갈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 네, 두 분 다 들어볼 만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우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2.3 계엄 1주년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에서 이름도 뭐 대안과 미래라고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 아마 이혜훈 후보자를 가리키는 걸로 읽히고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단체는 그 12.3 계엄 반성하기 위해서 그때 만든 단체가 아니라 재선 의원 중심으로 공부 모임을 지속을 해왔었는데 네. 뭐 일반적인 공부 모임을 할 때는 사실 언론이 관심들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날 그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내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 당에 마치 막 약간 뭐 특정 계파 전직 대통령을 사랑하거나 또는 전직 당대표에게 오리엔티드 돼 있거나 뭐 이런 계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방금 얘기한 뭐 대안과 책임 이런 식의 공보 모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또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인재를 널리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나아간 질문이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드리면 인사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 등장했던 인물이 사실 이번에 이혜훈 지명자 발표될 때 같이 발표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깜짝 집중했던 인물이 저는 이한주 정책 특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한 진짜 자기 복심이거든요. 이한주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데리고 썼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때 막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돼서 국토부 2차관 사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분도 본인이 민주연구원장 사임을 했었던 분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날 맞아서 아들 2명에게 각각 상가 선물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담동에 집 사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재개발 확정돼서 완전히 그 7배 남는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리고 가족 부동산 회사 만들어서 놀라운 완전히 그 투기 끝판왕이라고 당시에 거론됐던 뭐 국토부 차관이나 이런 인사들보다도 훨씬 더 이 부동산 투기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임지고 당직조차 물러났습니다. 민주연구원장.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 정책특보를 2분 임명을 했는데 한 분은 현역 의원 6선 최다선 의원을 정책특보로 임명을 해서 사실은 과거에 그 우리 보수 정권 때 현직 의원을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슬쩍 묻혀갔고요. 근데 능력은 되는데 이제 그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맞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아예 문제 있는 인물을 끼워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한주 정책특보.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하나씩 사주고 부인이 아파트 한 상가에 3개씩 가지고 있다가 팔아치우고 3개월 뒤에 재건축 확정될 아파트 어떻게 하라는지 미리 사고 주상복합 건물 대지 매입해가지고 또 다 문제되고 해서 한 부동산만 10개 이상 가지고 있었던.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싹 없어졌잖아요. 오늘 지금 의원님이 제대로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혜훈으로 포장지 내세우고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인사를 여기 감추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이 그 경제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도 다 경제 정책 일환으로 묶이지 않나. 그래서
인사 얘기 나오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제가 드리려던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가 이제 곧 뭐 내년 이제 바로 내년이 새해가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감으로도 확 다가왔다는 그런 시점이라서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에 가장 주목을 하는 거는 그 연대 선거를 앞둔 범보수 연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왔던 여러 설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시기가 아니다 아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한 유종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보수 연대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냐에서 이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연대를 강조하는 초재선 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원님도 여전히 아직 시기적으로 연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2월 초가 되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보수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당에서도 각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지금 범여권에서도 이렇게 각자 후보 등록을 하고 하면서 민주당 계열 쪽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당을 넘어선 소위 그 공천이 저기 해가지고 한 지역에 한 명씩 내고 뭐 이런 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힘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늘 어느 때든 선거가 되면 이길 수 있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로 네. 함께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늘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새가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 있는 비리가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연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한 거고. 네. 근데 이기기 위해서 아까 그 민주당이 취했던 뭐 함께 갈 수 없는 뭐 이 예를 들어서 진보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복지 무료 교육 뭐 의료 다 무상하자고 하고 부동산 거래도 다 신고하자고 하는 그렇게 함께 갈 수 없는 정책을 하는 당하고도 선거되면 같이 갔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보수 진영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기반은 같이 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선거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 안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네. 선택 가능한 선택지인 걸로 보여집니다. 선택 가능한 선택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건너뛰고요. 네. 일단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윤리위원회로 이걸 이제 보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징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당무의 판단은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처럼 이 소위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 당 전체를 봐서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네. 이 이슈를 과연 그러면 내년까지 끌고 갈 거냐. 그냥 빨리 그냥 털어버리자라는 네, 네. 거에서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냐라고 두 가지 면의 고민의 지점이 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일단락 된 걸로 봤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뿐만 네. 아니라 당내에서. 왜냐하면 네. 현재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회의가 열리거나 곧바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연내에 네. 조사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네. 털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한 전 대표가 어제 또 직접 매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언론의 공통적인 그 평가는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 한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 가족이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사과로는 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게 지금 시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털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윤리위원장의 공석이어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당내 갈등 이른바 개파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인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 당에 윤리위원장도 없고 윤리위원회도 없는데 윤리위원회로 보냈다는 말은 당장 뭘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과 논란 끝에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사퇴를 하는 표면적인 모습을 다 국민들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으킨 사건이 10손가락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손가락으로 10개가 딱 넘어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얼굴 들기가 부끄럽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얼굴 들기가 부끄러워하고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이 읽히셨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듣느라 그런 분위기까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네네. 그 사과할 때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이거를 수습하고 싶어 하는 그 미안함과 네네. 미안해 됐어? So what? 이런 미안함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역시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제 그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게 만약에 우리 당 사람이었다면 저는 비판할 때 아니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해서 저렇게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날에 국회 전략과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에 그 자기 그런 신상 발언을 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잡은 것 자체가 역시 원내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못 느끼고 당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나. 네네.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어제는 마지막 국회 열리면서 어떻게 오늘 국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원내대책회의죠. 자기 사퇴 기자회견하고 벌컥 일어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했으면 네. 언론이 다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저 티슈 좀 한 장 부탁해. 그 언론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다면 질의응답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냥 질의응답 안 하고 그냥 벌컥 나가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릴지에 대한 제안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네네. 국회의원까지 그만뒀어야 마땅할 정도로 10손가락 넘어서요. 공천 헌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원내대표 있으면서 우리 당하고 합의를 했던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청래 쪽에서 엎어가지고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국민의힘이랑 합의했었던 그 22대 국회 2년 지나도록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데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내가 1번 안건으로 내가 내 스스로 회부해보겠다라든지 두 번째는 그렇게 특검 좋아하고 특검을 주도했던 원내대표니까 공천 게이트 특검 해서 좋아. 그러면 민주당이 당사자니까 민주당 뺀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해보라든지 이 정도 자신 있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도 제시하고. 민주당이 늘 무언가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나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답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건은 청문회를 하겠다라든지 네네. 쿠팡은 청문회 할 거야. 이거는 종합특검 할 거야. 이거는 국정조사 할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무려 공천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방법론도 제시를 했어야죠. 네. 그래서 형식적인 거나 내용적인 거에 있어서 네. 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고 많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뭐 특검 얘기까지도 하시고 의원직 사퇴도 얘기하셔서 사실은 이제 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윤리감찰로 한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밝혔는데 강선우 의원만 들어가 있고 또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윤리감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이춘석 의원님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를 그것도 보좌진 이름의 차명으로 또 본인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그날 발표되기로 되어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거래에 있을 때도 역시 뭐 당의 윤리감찰단 맡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민주당으로부터 그 뒤에 나온 발표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정감사 기간에 부적절하게 경조사비 거둔 것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도 역시 윤리감찰단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성추행 사건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면피용으로 그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하는 순간 그게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그 더 이상 언론이나 야당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온 결과가 있어야죠. 우리 당이 자체 조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야지 이게 진정성이 있는데 역시 강선우 의원도 그냥 그 면피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거기에 붙인다 아니다 말조차 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해석을 할 때 이제 이게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인 이 비리로 보는 것과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 다 공천심사위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적인 공천 비리로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당으로까지 번지는 거는 정청래 대표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선우에서 끊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비리일까요? 당의 시스템 비리 아닐까요? 네. 지금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은 지금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형사고발을 해서 결국 수사로 이제 이게 좀 판가름이 되겠죠,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 게 뭐냐면요. 네. 과거에는 정치권에 돈 관련 얘기가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당에 뭐 특별 당비를 뭐 얼마나 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뒷돈이 있었다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지고 이제 막 경선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돈을 받은 당사자가 예, 내가 돈을 이 키핑하고 있다 자기 사무실에서라고 스스로가 자백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그리고 돈의 크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브로커라든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먹거나 이렇게 중간 관계자가 돈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네. 예, 공천심사위원 당사자가 돈을 받은 내용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때 역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단수 공천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네. 이게 저는 총선 공천에까지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왠 줄 아세요? 공천까지요. 김병기 의원이 네네. 총선 공천 때 검증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 또한 단수 공천을 강서구에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김병기 그 의원은 강선우가 1억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단수 공천을 줍니까? 근데 김병기 의원이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간 때문에 네. 예, 법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네네.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아주 깊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해주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세미탄파의 절정은 새해 둘째 날 2일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이날 영하 12도가 되겠고요. 새해 첫날인 내일도 이에 못지않은 강추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당분간 매우 춥겠습니다. 칼바람도 동반돼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영하 8도,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낮에도 영하권으로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약간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내일 새해 첫날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날까지 눈 오는 지역이 이 서해안과 제주 산지 위시에서 꽤 있겠는데요. 울릉도 독도로는 최대 30cm, 제주 산지 5에서 20, 호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3에서 8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제주에,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 먼바다 또 제주 먼바다를 위시해 전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초유의 3대 특검 등 지난해 말부터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치권에선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권 소식이 그칠 새가 없는데요. 2025년의 마지막 전격 인터뷰,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올해의 정치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기 전에 평론가님은 올 한 해 정치권 뉴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10년 같았던 1년. 10년 같았던 1년. 예. 네, 공감 갑니다. 느낌으로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찍은 기분. 네. 예, 뭐 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온 국민이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예, 지켜봤던 그 1년간의 정치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그 시발점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1시 비상계엄 국회 그 해제 요구 결의안 네. 가결.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6월 4일 조기 대선, 또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수립. 네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여야 간의 극한 갈등.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그 심정,
가슴이 이런 것들- 철렁했던 순간들. 네, 진짜 철렁이라는 단어가 참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때 참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이 12월 14일이 날 됐고 네. 사실은 그 전에 12월 7일 날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나왔었죠. 요때 기간을 좀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지지자들이 또 한남동 공간으로 가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네. 이제 긴장이 고조됐었죠. 예, 뭐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제 뭐 탄핵안 가결이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12월 7일 날 첫 번째 탄핵안 낸 것이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가 못했죠. 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재표결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동참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였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네. 그리고 친한계가 이제 이쪽에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네. 탄핵안이 결국은 12월 4일 날 네. 12월 가결이 14일. 14일 날 가결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네네.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네. 예, 그 200표를 넘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넘겼던 겁니다. 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국회가 입법부가 명확한 그 역사적인 판단을 좀 내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당시에 뭐 다 보셨고 한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찬반 지지자들이 그 한남동 대통령 네. 관저 앞에 몰려가서 예. 대치를 하고 네. 경찰들이 뭐 투입이 돼서 그걸 또 이렇게 양쪽을 또 관리를 하고 네. 하여튼 그런 순간들이 이제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도 역시 굉장히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긴장이 격화됐었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체포를 저지하는 그런데 그걸 직접 지휘하는 모습, 네. 입구까지 나와서 지휘하는 모습도 국민들이 다 보기도 네. 하고 예. 뭐 철조망을 친다든지 뭐 네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굉장히 또 관심이 높아졌고 또 네. 양 진영 간의 이제 극한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들도 이제 있었고 네. 그런데 결국 이제 1월 15일 날 체포가 이제 두 번째 시도 만에 이제 실행이 되면서 예. 1차 혼란은 좀 진정이 됐던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후에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이제 폭동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에서 이 법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법부만은 약간의 일종의 성역으로 좀 남겨놨던 네.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상권 분립을 이제 존중을 하면서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어선, 뭐 이제 이런 이제 인식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정치권도 사실 사법부까지는 잘 건드리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전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1월 19일 날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이제 습격을 하고 내부로 또 진입을 네. 하고 뭐 하여튼 난입을 해서 뭐 일부 판사를 막 그 찾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네. 뭐 그랬던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역사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사실은 뭐 직장인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판결이 나왔죠. 이제. 굉장히 그 엄격한 네.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 이제 최초 기소된 63명 가운데
44명이 징역 1년에서 5년 실형 선고를 네. 이제 받기도 했고 네네. 항소심에서도 기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16명이 원심 유지가 되고 네. 뭐 일부 감형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그 이런 폭력 행위는 엄중히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공수처가 2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를 했고 구속을 했는데 그 후에 3월 달에 이 지금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또 한 번 많은 시민들이 놀랐어요.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기도 하셨죠. 그랬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3월 7일 날 구속 네. 취소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지규현 재판장이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그렇죠. 이게 또 논란이 꽤 이제 네, 된 큰 바가 논란이었죠. 있고 또 3월 8일 날 그 다음 날이죠. 네. 이 검찰이 이 즉시항고를 또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했고 네네. 결국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이어지는 네. 이게 지금 이제 공수처로 또 이첩됐다가 특검 거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이 사건이 네네. 복잡하게 지금 이제 전 그 이후에 또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관례에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처리해도 될 만한 그런 석방 사안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좀 논란을 많이 낳았는데 네네. 뭐 그 덕분에 좀 정리가 된 측면도 있다. 어떤 게 정리가 그러니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석방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시간 단위로 하는 게 과연 네. 맞느냐. 결국 날짜 단위로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4월 달에 가면 6월 이제 4월 4일이었죠.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전원 일치로 내렸습니다. 네. 8대0. 8대0.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전원 이제 그 일치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많았죠.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이게 뭐 5대 3이다. 뭐 여러 가지 4대 4다. 해석들, 전망들이 나오고 뭐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뭐 네, 좋게 말하면 분석인데 나쁘게 그렇습니다. 말하는 시시콜콜이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뭐 인신공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께서는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잘 네. 판단을 내리신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명이나 벌써 탄핵을 당하고 네. 그런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임기 개시 2년 11개월 만에 네. 결국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당연히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6월 4일 날 치러졌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제 그런 이제 대선이었다. 네. 그래서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죠. 79.4%. 아주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또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부를 어떤 정권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았고 또 의지도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최종 득표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49.42%, 네.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 권영국 후보가 0.98% 득표로 네네.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아쉽게 여길 부분은 50%를 못 넘겼다라고 하는 거. 네네. 예, 그래서 과반을 못 넘긴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또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하고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더라면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말도 아쉬움이 많이 하셨죠. 네. 예, 좀 남는 그런 이제 결과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대선 기간 내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어찌 됐건 뭐 이 대선 당선 이후에 네네. 모든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되면서 예. 일단 이제 그 문제는 당분간은 유보된 상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뭐 전격적으로 이제 출마를 결정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뭐 국민의힘의 그 당시 당 지도부가 예, 한덕수 그 당시에 이제 후보를 좀 미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해서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논란이 있게 일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되면서 뭐 어찌됐건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비상경 관련 또는 내란 관련 네. 그런 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출마했던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그 이후에 네네.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2월 4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출범 이튿날에 3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최종 마무리된 3대 특검이 시작이 됐는데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진보 진영에서는 아마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래도 뭐 상당히 더 좀 엄중하게 더 해주기를 더 철저하게 또 안 밝혀졌던 부분들 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소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총 121명이거든요. 네. 예, 이건 뭐 적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 쪽에서 이제 4명 구속 27명 기소. 네. 또 최혜병 특검에서 1명 구속 33명 기소. 김건희 특검에서 20명 구속에 66명 기소.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 또 그 후반에는 약간의 좀 논란도 좀 유발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민중기 특검 특검에서. 쪽에 이제 네. 그 검사들이 좀 검찰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 일도 그래서 이게 있었어요. 항명이냐 아니냐 네. 그런 논란도 있긴 항명이냐 했습니다만. 아니냐로. 네. 예, 그러고 또 지막 단계에서는 가다 보니까 이 그 참여 특히 파견 나간 검사들이 많이 동요하면서 뭐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못 거뒀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새해에도 이제 3특검 관련된 재판 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찌됐건 특검이 이제 12월 28일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재판 단계로 다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새해부터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특검에 수사하면서 나왔던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들이 간혹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지 또 새로운 또 어떤 뭐 증거들이 좀 나올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네. 3대 특검이 이제 수사를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게 바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통일교회 이른바 정교유착 네. 지금 의혹인데 처음에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사업 특혜 로비 정도로 이제 알려졌는데 수사를 하니까 더 많은 내용이 더 광범위하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폭로성 진술들도 꽤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일교 측에서 뭐 여야 정치인들
뭐 일부 그 뭐 실명을 또 거론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좀 커진 그런 그 상황이고요. 민주당 관련 쪽 인사들도 이제 뭐 거명이 좀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이 서로 연대를 해서 또 통일교 특검법도 이제 합의 추진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초에는 뭐 좀 수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뜻밖의 그걸 또 수용을 하면서 그 대신에 신천지 의혹도 같이 좀 다루자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을 좀 벌이고 있고 아직 이제 특검은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그래서 이거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걸 특검을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 하겠다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야권에서는 많이 지금 의문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3대 개혁이 또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검찰, 사법, 언론 세 분야에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검찰 개혁은 뭐 이미 단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각각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으로 분리를 이제 시킨 상태고 실행 시기는 이제 내년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검찰청 내부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놓고도 지금 뭐 약간 논란들이 꽤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민생 관련 사건 수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이제 있죠. 근본적인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언론 개혁도 단행이 이미 뭐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8월 한 달 동안에 방송법, 방문지법, EBS법 차례로 개정을 했고 또 8월 28일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 등이 향후에 또 이 사법, 언론 분야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우려도 좀 없진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사법개혁 부분은 아직 마무리 단계까지는 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재판 소원 도입이라든가 법 왜곡죄 신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 중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또 계속되고 있죠. 탄핵 공세 이런 것 등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원이 아직 발의 단계에서 지금 통과까지 가지는 못해서 이제 내년도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시간 흐름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치권을 좀 좁혀서 들어오면요, 여야가 다 새 지도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사실 지난 9월에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정 대표하고 지금 사퇴를 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일었습니다. 당내 파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8월 2일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뭐 워낙 또 강성이었지만 뭐 대표된 이후에도 굉장히 뭐 개혁 관련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죠. 너무 과도하게 강경한 거 아닌가. 너무 협치하고는 좀 거리먼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 일부 또 조율이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법안들이 강행 처리가 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명청대전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좀 했고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그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 그거 가지고 이게 결국은 본인 이제 그 권한 강화용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나왔고, 근데 그게 결국 무산됐어요. 부결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이제 약간 견제를 좀 당하기 시작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국민의힘도 이제 8월 26일 이제 새롭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네. 선출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런데 친윤계가 다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장동혁 대표 역시 굉장히 지금 뭐 약간 좀 더 보수, 더 극우로 좀 가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였고 또 네. 윤어게인 네. 지금 이제 그 좀 연동된 그런 그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굉장히 당내에서 논란을 또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 대표가 뭐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결국 본인도 한번 대권 도전해 보고 싶고 자기 정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세력화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갈등이 빚어졌죠. 당 네. 게시판 문제. 네.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오기도 네, 네. 하던데 그 게시판 문제가 어떻게 최종 종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중징계를 내린다거나 하면 당내 분열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그 상황이고 네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교 특검법을 매개로 한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 그것도 향후에 더 폭넓은 연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이 외교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린 뭐 한국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관세, 상호 관세를 하면서 우리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숨가쁘게 일정을 처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비상계엄에 탄핵에 뭐 대선에 이 복잡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상호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네. 이거 과연 대응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가 그러니까, 많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체기다 이었는데, 보니까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초기부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 네. 계기로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 네. 또 진행하기도 했고 네. 사실은 이 에이펙 계기로 이제 지난 10월달에 열렸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굉장히 최대 관심사였죠. 그렇죠. 과연 관세 협상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타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의회의 제안을 해서 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그 승인한 것이 핵추진 잠수함. 예, 그래서 우리도 핵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이제 맞은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네. 내년도 정치권 전망을 짧게 해주시죠. 예, 뭐 내년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역시 6월 지방선거. 그래서 정치권이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여당은 계속 이제 이 내란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3대 특검 끝났지만 지금 종합특검 다시 이제 2차 특검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지금 함께 연대를 하면서 맞받아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좀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정권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